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네, 지난 10일 별세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곧 발인이 거행됩니다. 운구 행렬이 잠시 뒤 빈소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장례식장을 떠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빈소가 차려져 있었던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인데요. 지금 고인을 모실 운구 차량이 대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옆에는 유족들과 이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탈 버스도 함께 대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고 이희호 여사는 6월 10일 밤 97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노안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세가 악화되면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빈소에는 사흘 동안 약 6천 명 넘는 애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방명록을 작성한 조문객 수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문객 수는 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희호 여사 제15대 대통령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1세대 여성 운동가들과 적극적인 여성 운동을 펼쳤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196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사이에서 3남을 뒀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이 빈소가 마련돼 있었던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의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요. 오늘 장례의 정식 명칭은 이 여성 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입니다. 예. 이 사회장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 인사가 숨졌을 경우에 이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회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입니다. 예, 국장과 국민장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예우를 받는 장례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국장과 이 국민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 국가장으로 통합이 됐고 이 국가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춰서 거행하는 장례 절차가 사회장입니다. 예, 그간 영부인은 대부분 가족장으로 치러졌는데요. 이번에 고 이희호 여사는 사회장으로 장례가 거행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그 사회장 장례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 약 3,300여 명 규모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또 장산정 국무총리설이, 권노갑 평화당 상임고문 네. 등 3명이 맡았습니다. 자, 지금 고인의 영정이 지금 빈소를 떠나고 있는데요. 이 영정은 이 고인의 차남인 홍업 씨의 장남 종대 씨가 들고 있습니다. 네, 운구 행렬 가장 앞에 영정 사진을 들고 지금 운구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예. 자, 고인을 모신 운구 행렬이 지금 빈소를 떠나서 1층에 대기 중인 운구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예, 고인을 실은 운구 차량 고 이희호 여사가 52년간 다닌 것으로 알려진 교회인 신촌 창천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오전 7시부터 장례 예배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장례식장이었던 빈소였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에 실리고 있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발인 이후에 이 빈소에서 운구 행렬이 떠난 뒤에는 장지인 국립현충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곳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좀 전에 강유원 앵커가 말한 대로 고인이 장로로 몸담았던 신촌 창천교회, 지금 빈소에서 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 멀지 않은 거리에 곧 있습니다.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례 예배가 1시간 20분가량 진행이 되는데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가 추도사를 하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 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고인의 관이 운구 차량에 실려지는 모습입니다. 이 운구 차량은 신촌 창천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호 여사가 이 장로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창천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던 그런 기억도 남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마다 항상 교회에서도 예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인을 모신 관이 운구 차량에 실렸고 또 유족들이 예를 갖추는 모습 보셨고요. 지금 영정 사진을 든 손자 김종대 씨가 운구 차량 앞쪽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 자, 원래 오늘
또 장례 예배가 진행된 이후에는 또 추모식도 거행이 되죠.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약 1시간가량 진행이 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추모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출발하기에 앞서서 분주하게 조문객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 자 차량 유리창 사이로 고인의 영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신촌 창천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창천교회 위치가 연세대학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예,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예정된 일정은 오전 7시부터 장례 예배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난 뒤에는 이희호 여사가 생전에 지냈던 동교동 사저를 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예. 자, 동교동 사저는 또 고인은 물론 또 한국 현대사 굴곡을 함께한 곳이기도 하고요. 예. 이곳에서 노제를 지내고 마지막 작별 이사를 한 뒤 장제인 국립현충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오늘 추모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문도 낭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 부장이 판문점 통일각을 통해서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멀리서 찍은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꽤 많은 인원들이 지금 운집해 있고요. 길가에도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의 모습 보이고 있죠? 예, 오늘 장례 사회장에 상임 고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임 고문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례 절차 가장 앞부분에서 네. 발인을 고인을 하고 모신 있는 모습입니다. 운구 차량이 지금 막 빈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인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빈소가 마련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 도로가 굉장히 좀 혼잡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막 출발을 하려다가 잠시 멈춰선 모습인데요. 지난 6월 10일 밤 97세 일기로 발세한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는 많은 정재계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시대를 앞서서 이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1세대 여성 운동가로 시민들에게도 기억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애도의 뜻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운구 차량이 이동을 하던 중에 잠시 멈춰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자, 출발을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운구 행렬이 빈소를 떠나서 고인이 장로로 몸담았던 신촌 창천교회로 이동한 뒤 장례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창천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지금 저희가 지도로 검색을 해본 바로는 3분가량 걸리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곳에서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 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운구 차량도 출발을 했고 지금 뭐 유족, 가족, 지인, 또 장례위원회 관계자들 태운 버스도 출발을 했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교통도 통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고 이호 여사의 운구 행렬이 빈소를 떠나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후 창천교회로 운구돼서 장례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빈소와 거리가 수백 미터 정도로 꽤 가깝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례 예배 소식과 또 동교동 사저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추모식 진행되는 모습 저희 YTN에서 생중계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북한이 고 이호 여사 별세에 대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하며 애도를 표했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제의하고 있긴 하지만 북측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만 드러낼 뿐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고 이희호 여사의 조의문과 조화를 보낸 뒤
북한 매체들은 불과 4시간여 만에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측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시온 여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시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를 향한 비판은 그대로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남북선언 이행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모든 문제는 민족 공조로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유지한 겁니다. 또 6.15 공동선언 19주년 남북 공동행사도 거절한 데 이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지난 2월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며 남북 협력을 강조했지만 조만간 대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아들 삼남이죠.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의문과 조화를 보낸 것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조문단이 직접 왔다면 남북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김 의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북측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점은 저희가 10분 이해합니다. 또 어제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좋은 내용의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분들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는 공개되지 않은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월 중 가능한지 여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시기와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선택할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친서 내용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네, 오늘 아침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19도를 보이는 서울의 기온,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서에는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된 뒤 밤에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40mm, 남부지방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7도, 춘천 28도, 광주 24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충북과 세종, 또 전북 지역은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합니다. 이 지역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3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우리 구조팀은 시간이 지난 만큼 수색 지역을 100km 밖으로 확대하고 침몰 지역도 철저히 재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헝가리 현지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헝가리 구조대를 태운 보트가 선착장을 떠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보름이나 지났지만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멈출 수 없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다뉴브강 어디에서 실종자가 발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22명의 우리 구조대가 투입돼 강변 풀숲과 나뭇가지가 쌓여있는 곳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행여라도 놓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반복합니다. 넓은 범위의 수색은 하늘에서 헬기가 맡았고 눈으로 찾기 어려운 지역은 수색견을 투입해 냄새로 실종자를 찾습니다. 문제는 광범위한 수색 범위와 좀처럼 줄지 않는 유속입니다. 실제로 이곳 부다페스트 지역엔 지난 일주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만 강물의 유속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예상보다 더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체 내부와 주변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7명, 9명은 강 하류 4km에서 132km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과거 실종 사고에서 무려 500km 떨어진 루마니아의 댐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앞서 헝가리 정부를 통해 다뉴브강 인접 국가의 수색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100km 이내 지역에서 많이 시신들이 발견됐는데 또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인접 국가의 수색 활동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다뉴브강에 인접한 모든 국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또 침몰 지역 주변에 소나 장비를 투입해 강 바닥에 있을지 모를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헝가리 매체 인덱스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쯤 유리 체플린스키 선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리 선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보석금으로 우리 돈 약 6천만 원을 낸 유리 선장은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은 채 일주일에 2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킹 시기노의 선사와 헝가리 정부의 유착 의혹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또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거물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도 이 선박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침몰 사고의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는 별다른 압류 조치 없이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풀려나 상업 운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허블레아니오를 들이받으면서 긁힌 선명한 흔적도 깨끗이 지우고 새로 도색까지 했습니다.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체플린스키 선장은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의 배경에는 헝가리 정부와 크루즈 선사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언론은 바이킹 시기노를 보유한 스위스 선사 바이킹 크루즈와 헝가리 관광청이 공동 설립한 머허르트라는 회사가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선착장 70여 곳을 보유하면서 관리 감독한다고 전했습니다. 헝가리 관광청이 이 회사의 지분 51%를, 바이킹 크루즈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시가 다뉴브강의 뱃길에 너무 많은 배가 한꺼번에 몰려 선박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경고를 받고도 무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뉴브강의 선박 통행량이 최근 1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 정도로 백길 관광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기에 사고 위험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이킹 크루즈는 가해 선박의 선장인 유리 체플린스키가 최근 사임한 두 변호사를 대신할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 선장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된 가보르 변호사는 부다페스트 변호사협회 대표로 법리에 밝고 승소율이 높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고유정 사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고 잔혹합니다.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밝히기 위한 검경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다친 오른손과 의붓아들의 죽음 등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조사를 위해 유치장을 나섭니다.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됐던 지난 7일,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고유정은 구속되기 전 법원에 이 오른손을 증거로 보존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살해했다는 정당 방위의 증거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발표에도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석 달 전 청주에서 있었던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제주 친가에 있던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청주에 온 이틀 뒤 잠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단순 변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제주에서 치러진 의붓아들 장례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한 남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주지검과 상의해 조만간 고유정을 직접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고 씨가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 씨가 재혼한 남편인 37살 A 씨는 어제 제주지방검찰청에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고발장에서 고 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살짜리 딸을 한겨울에 화장실에 가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숨진 딸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꿈꾸던 새해 첫날. 이제 막 4살이 된 A양이 작은 화장실 안에서 홀로 쓰러져 갔습니다. 영하 10도에 가까웠던 엄동설안.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갇혔던 아이의 머리에는 피멍이 가득했습니다. 축축 치기만 하신 건가요, 후라이팬으로? 딸이 때렸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가해자는 아이 엄마 34살 이모 씨. 숨진 아이는 재혼에 얻은 막내딸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또 이혼한 뒤 3남매를 홀로 키워온 이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를 보고서도 응급실 비용을 걱정해 119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래보다 현저히 왜소했던 아이의 몸 곳곳엔 흉터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때린 사실조차 부인하던 이 씨는 사인은 뇌출혈이란 부검 결과가 나오자 9살 큰딸이 때린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년에서 10년.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가늠조차 어렵고 응급조치조차 안 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감기약과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던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도 덜 받고 양형이 낮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벌 수위가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몇 년 전부터 학대가 감지됐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엄마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남겨진 두 아이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참여연대가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알고 보니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판사 가운데 한 명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문건 410개를 확보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이 가운데 일부 문건과 목록만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들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행정처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개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향후 감사 업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행정 3부의 문용선 부장판사로 다름 아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 통보한 법관 66명에도 포함돼 이번 선고의 공정성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소장에는 문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 국회의원 재판 청탁을 받고 후배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심에서 패소한 참여연대는 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2심 재판에서 단 한 차례만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변론 근거가 없었는데도 1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 어렵고 저희는 상고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66명의 전체 법관 명단과 이들에 대한 비위 내용을 공개하라며 추가로 정보 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오늘 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운구 행렬은 빈소를 떠나 부근 창천교회에 도착했고 잠시 뒤 장례 예배 뒤 동교동 사저에 들러 작별 인사를 건네고 고인은 현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됩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했다 인양된 유람선의 선체 내부를 우리 대응팀이 헝가리 당국과 함께 조사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이제 경찰의 통제 아래 증거물로 보관될 예정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선장의 증거인멸 정황에도 법원이 석방을 허가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논의가 막판 진통을 계속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고 바른미래당은 주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국당을 빼고 국회 소집에 나서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청와대를 향해선 정상화 논의에 재뿌리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인양된 허블레아니호에 대해 우리 대응팀이 헝가리 당국과 함께 선체 내부를 조사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블레아니호는 이제 경찰의 통제하에 증거물로 보관될 예정입니다. 신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이 허블레아니호가 있는 체펠섬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헝가리 경찰과 함께 선체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대원 2명이 선체에 진입해 50여 분간 정밀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대원들은 선체 외부와 기관실, 객실, 갑판 등을 순서대로 3차례 수색했습니다. 전날 헝가리 측 경찰이 수색견을 동원해 선체 안을 살폈지만 역시 실종자나 개인 소지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의 수색에 이어 해양 안전 관계자도 선체 내부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이후 허블레아니호는 검은 천막에 씌워진 채 사고 현장에서 북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우이페스트로 옮겨졌습니다. 허블레아니호는 헝가리 경찰의 통제하에 당분간 증거물로 보관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남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와 헝가리 당국이 다뉴브강 하류를 집중 수색할 예정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그동안 수색 작업을 하지 못했던 하류 지역의 수위가 낮아졌다며 특별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해역 인근을 소나 장비로 탐색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향후 수위가 내려갈 경우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기와 드론, 보트 등을 이용한 수상 수색과 다뉴브강 인접 국가와의 공조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결국 풀려났습니다. 선장의 증거인멸 정황에도 법원이 석방을 허가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체플린스키 선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엔 말없이 차량에 올라탑니다. Do you feel guilty? Anyone? 보석금으로 우리 돈 약 6천만 원을 내고 구속 12일 만에 풀려난 유리 선장은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주일에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헝가리 검찰도 법원의 보석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사고 후 자신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지워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지난 4월에도 네덜란드에서 대형 충돌 사고를 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Igazságügyi szakértői megállapítás van arra nézve, hogy a gyanúsított adatokat törölt a baleset időpontja és a telefon későbbi lefoglalása között. Hangsúlyozni kell, hogy jelenleg az adattörlés ténye bizonyított.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해 선박이 압류되지 않은 채 사고 이튿날 바로 운항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헝가리 언론에서조차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유리 선장이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한 뺑소니 혐의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우리 측의 선체 진입도 수사 목적으론 허가하지 않아 우리 대원들은 결국 실종자 수색만 40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 선장의 석방으로 수사 차질 우려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유람선 사고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처럼 볕이 뜨겁진 않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다소 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7도, 춘천 28도, 청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24도, 제주 23도로 25도를 밑돌며 더위가 쉬어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남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돼서 저녁까지 비가 남부 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영서 지방은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약간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경남 해안 지역에 10에서 최고 40mm,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전북 진안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부터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이 5에서 30mm로 오늘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고 씨가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 씨가 재혼한 남편인 37살 A 씨는 어제 제주지방검찰청에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고발장에서 고 씨가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고 씨가 의붓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발생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4살 A군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제주로 건너가서 고 씨를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의 의붓아들인 A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28일에 청주로 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 출신 BI가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3년 전에 혐의가 포착됐지만 소속사 YG의 개입으로 경찰 수사가 무마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권익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3년 전에 마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 팀을 탈퇴한 아이콘의 리더 BI.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부실 수사 의혹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예인 지망생 한모 씨가 BI 혐의에 대해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에 BI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또 두 사람이 마약 거래를 위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도 보여줬습니다. 이런데도 경찰은 BI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환각제인 LSD를 구해달라는 BI의 언급만 있었을 뿐 실제로 구매했는지를 보여줄 증거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한 씨가 추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수사 착수를 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찰의 해명과 달리 한 씨는 수사 당시 소속사인 YG의 개입과 경찰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마약 의혹으로 BI가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YG가 나서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겁니다. 신고 대상에는 BI와 YG 관계자, 담당 경찰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공익 침해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 씨는 과거 YG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마약을 함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년 전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됐을 때 수사당국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귀찮아서 그랬다고 말했는데 이 진술도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정준영은 불법 촬영 혐의로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한 사실이 버닝썬 사건 이후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은 수사 보고서에서 포렌식 작업이 워낙 오래 걸려 검찰에 증거 제출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준영 측 변호사와 짜고 증거 은닉에 앞장까지 선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 A씨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맡겼다는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면 쉽게 될 거리라며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말을 건넸습니다.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달라고 먼저 부탁한 쪽도 A씨였습니다. 업체에서 거절하자 결국 변호사에게서 가짜 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또 24시간 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가려 수사 보고서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관련 사건이라 주목도가 높아 수사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A씨와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귀찮은 게 부실 수사 이유였다는 A씨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낸 게 없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년 만에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현행보다 10만 원 오른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놓고 한국당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한 걸 상의도 없이 불쑥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일하는 여당을 강조하며 잇따라 당정 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마을이장과 통장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동결됐던 수당을 내년부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년 만에 마을리장과 통장의 수당이 오른다는 소식에 자유한국당은 총선용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야당 압박용 당정협의거나 아니면 총선용 당정협의, 마치 자신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려 하는, 자신들이 애써 추진하던 정책이었는데 민주당과 정부가 아무 상의도 없이 가로채기를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타 당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아주 파렴치한 이 법안을 낸 저나 우리 당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국당과는 진지한 대화도 없이 정치권이 마을리장과 통장수당에 서로 공이 있다고 내세우는 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동네 사정을 구석구석 훤히 아는 데다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마을 대표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주민과 현장에서 행정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통장 이장님대로 이장과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처럼 총선을 앞둔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시작될 만도 한데 여전히 국회문은 닫혀 있고 장외 설전만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국회 정상화 논의가 막판 진통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말로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특히 U20 월드컵에 이강인 선수를 언급하면서 조속한 추경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자로잰 듯한 패스처럼 또 신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자유한국당은 이강인의 이강인으로 맞받았습니다. 추경에 앞서 청와대 경제라인에 대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꼼꼼히. 여기에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을 두고도 국회 협상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정 정당을 압박할 의도가 아니었다면서도 청원 답변 때문에 국회가 안 열린다고 말하는 건 유감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상 조건이 추가되고 청와대와 한국당의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상황이 더 꼬인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한국당을 빼고 국회 소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 당에 이번 주말에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저희 바른미래당은 독자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따가운 비판 여론도 애써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비난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돼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 총선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앞선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확정 판결한 겁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인데 이후 돈을 빌려준 지방의원이 갚으라며 자신을 고소하자 빌린 적 없다며 맞고소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이자인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이자에 해당하는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다 돈을 빌려놓고도 선거를 위해 거짓으로 맞고소를 했고
정치 자금을 빌릴 때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역시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구는 재보선 없이 곧바로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의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 한반도 라인의 재편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대북대화 재개 조짐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본회의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93대 반대 4표. 수잔 손튼 차관보 사퇴 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지 8개월 만입니다. We'll turn to the executive branch and confirm David Stilwell to serve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예비역 공군 준장인 스틸웰 차관보는 합참 아시아국장과 주중국 대사관 무관을 지낸 아시아통입니다. 한중일 3개국어도 구사합니다. 대북 강경파로 북핵 위협을 시급한 안보 문제로 내세우며 제재를 강조해왔습니다. North Koreans know that we're not going to pull back just on their word. We've been fooled enough times, and so the steady pressure will continue to have an effect. As for the sanctions, 스틸웰 차관보 인준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 라인 재편도 마무리됐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스틸웰 차관보, 비건 특별 대표 등이 백악관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아래 포틴저와 후커 보좌관이 한반도 실무를 이어갑니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스틸웰, 포틴저와 함께 한반도 정책 실무 삼각축으로 꼽힙니다. 대북 대중강경파 포진으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 협상 모두 쉽지 않은 길을 예고해왔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의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외교 가동으로 불씨가 살아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의자 안인 득에 대한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범죄 가능성을 경고한 경찰 내부 보고서마저 무시당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여고생이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따라오던 남성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며 위협합니다. 잠시 뒤 남성은 현관 앞에 오물까지 뿌립니다. 2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안인득입니다. 안인득의 이런 행동에 여고생 가족들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안인득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알린 신고가 8번이나 있었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변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형사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때 뭐 제대로 대응만 해줬으면 이런 사달이 안 일어났을 텐데.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더 있었습니다. 안인득이 이웃 주민들과 여러 번 마찰을 일으키자 지구대 경찰관은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치 필요성을 내부망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를 공유하지 않고 단순 창고로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안인득의 친형이 강제 입원을 문의했을 때에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판단하기 위한 노력도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안인득 행위 관련 기관에 문의하러 다닐 때도 누군가 한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좀 안내를 해줬다면. 안인득 사건으로 조사받은 경찰 31명 가운데 11명은 곧 정밀 감찰을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교사와 손주를 보러 온 할머니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형을 노리고 찾아왔다가 묻지마식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흰색 티를 입은 남성이 양손에 작은 물체를 들고 인파 속을 지나갑니다. 뒤이어 경찰차가 쏜살같이 쫓아갑니다. 화면 속 남성은 47살 한모 씨.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겁니다. 이상한 남자가 망치를 깨고 칼부림하고 있다고 들어왔어요. 당시 어린이집에는 교사와 원아 등 모두 50여 명이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한 씨는 1km 떨어진 이곳 상황심의역 인근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흉기 난동에 교사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65살 위모 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에게 약을 주러 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교실 집에 보내고 순이한테 순이하니까 스탑 뛰어나가는 거 있고 매일을 하고.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어린이집 건물의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친형을 노리고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앙심을 품은 건데 형이 없자 애꿎은 사람들에게 화풀이한 겁니다. 그 친형이 하고 예전에 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안 빌려줬나.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간 김에 홧김에 이제. 경찰은 한 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져서 옆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홀로 산을 오르다 통증을 호소하던 등산객이 헬기로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재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우거진 나무 숲속에 승용차 한 대가 90도로 세워진 채 처박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매달려 안에 있는 여성 2명을 구조합니다. 전북 미륵산 송신탑 주변 도로를 달리던 60살 김모 씨의 승용차가 길 옆으로 미끄러진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2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지만 주변 나무들이 충격을 흡수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고장난 승용차가 가파른 도로를 내려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구봉산에서 홀로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구급 헬기에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산객을 찾기까지 30여 분이 걸렸습니다. 무사히 구조된 35살 이모 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울산 무거동의 한 횟집 외벽에 설치된 수조 냉각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같은 건물 3층에 있던 입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냉각기 4대와 건물 외벽이 타 소방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전북 부안군의 축사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축사에 있던 소 20마리는 대피했지만 풀사료와 톱밥이 타 소방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논에서 보리 부산물을 태우다가 축사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인력 증원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7월 9일에 전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정노조는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난 2017년 8월 노사정이 집배원 2,000명 증원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노사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찬반 투표, 정시 출퇴근, 토요 근무 거부 등 단계별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증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7월 9일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노르웨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달 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남북이 짧은 기간의 협의로 회담이 이뤄진 경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앞서 말했듯이 시기와 장소, 형식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며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한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건강 이상설 등이 들기도 했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건강이 좋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얼굴도 표정도 밝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대단히 당당하고 또 잔잔한 미소와 함께 굉장히 세련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에 대해 우리 구조대가 선체 내 정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지휘해온 헝가리 주재 한국대사관 송승근 국방무관은 50분 동안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송무관은 이어 허블레아니호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작업은 종료됐다고 밝히고 해양심판 안전원 측이 선체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람선 추돌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우크라이나인 성장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헝가리 매체 인덱스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쯤 유리 체플린스키 선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리 선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보석금으로 우리 돈 약 6천만 원을 낸 유리 선장은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은 채 일주일에 2차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700년 전 만들어진 중국 청자 등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도굴된 유물들이 해외로 유출되려다 회수됐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의자가 도굴 사실을 알고도 40년 가까이 몰래 유물을 보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에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은은한 빛깔을 띤 청자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도굴된 해저 유물들로 경찰에 입건된 63살 A씨가 40년 가까이 보관해오던 것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내와 해외 판매를 시도하던 중 꼬리가 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일부 유물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판매하려 했지만 다행히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0년 전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 청자 등 중국 도자기 57점이 압수됐는데 사적으로 지적된 신안해역에서 나온 유물을 밀매 시도한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은 A씨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굴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처분 과정에서 신안 해저 유물이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우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57점의 도자기를 압수해서 문화재청 감정 결과 신안 해저 유물과 동일하다 이런 감정 의견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회수된 유물들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선박의 침몰 시기로 재작년대 특정이 가능해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14세기 초에 중국 도자기가 외국으로 수출되었던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고요. 중국 도자기의 연대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이번에 회수한 유물들을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하며 신안해저 유물 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을 운행하던 전동차가 정왕역에서 고장으로 멈춰서 의도역에서 신길 온천역까지 상행선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안산선 정왕역에서 전동차가 원인 모를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안산선 상행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리엘 관계자는 고장 전동차를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운행 재개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젯밤 10시 반쯤 부산시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앞에서 61살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이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기업 활동과 관광 산업 등을 포괄하는 2019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34개 나라에서 찾아온 바이어들에게 우리나라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기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업 미팅과 관광, 컨벤션, 전시 등을 포괄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도시인 인천시는 1888년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 호텔인 대불 호텔을 마이스 산업의 시초로 해석해 손님맞이 부스를 꾸몄습니다. 기업과 지자체가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홍보관을 마련한 가운데 피부 메이크업 코너에 외국인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People in Indonesia very famous cosmetic and many people like cosmetic in Korea.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실질적 성과가 나도록 선정 기준을 강화해 진성 구매자를 초청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세계 34개국에서 많은 국내 바이어들과 해외 언론인들이 참석하여 한국 마이스 산업의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250여 명의 해외 구매자들은 전국의 다양한 산업과 명소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와 기업 비즈니스 구상을 다지게 됩니다. 본 행사에 앞서 찰밥과 누룩을 이용한 전통주 제조 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There's a lot of tradition, a lot of interesting culture, but it's also very modern. So it's a nice combination between the two. 이번 마이스 엑스포에서는 남북 교류를 주관했던 패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마이스 산업에서의 효과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농가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시설 마련이나 기술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막 수확한 목이버섯을 물로 여러 차례 깨끗이 씻어냅니다. 식초에 파프리카 등을 섞어 끓인 배합초 용액과 목이버섯을 병에 담으면 완성되는 목이버섯 피클. 귀농할 때부터 목이버섯 피클을 만들기로 작정한 버섯 농장 대표는 수년간 어려움을 겪다 마침내 이곳에서 제품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허가 문제부터 재주장이라든가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센터에 기계가 있고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검은 찹쌀과 현미, 붉은 쌀 등 5가지 쌀을 섞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에서 생산한 쌀을 이곳에 가져와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오색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스틱 포장기는 농가에서 구입하기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여기 센터에 이 기계가 있는 거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스틱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농산물 가공센터가 갖추고 있는 기계 장비는 모두 60여 종. 부근에 있는 11개 농가가 이들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해서 잼이나 절임식품, 음료 등 17개 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들 농가는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보다 평균 3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이 상품들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마케팅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산물 가공센터는 모두 86곳.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가공센터가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2022년까지 110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동중국해에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대량으로 나타나서 이달 하순쯤 우리나라 남해 연안으로 대량 유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독성을 가진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난류대를 타고 국내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해파리 가운데 가장 큰 대형종으로 지름이 1m에 달하고 쏘이면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쇼크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서초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사태로 사망한 75살 김모 씨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주의보 등을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김 씨 아들 등이 확인해서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 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 행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폭우로 산사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장마철이라서 걱정인데요. 재해방지시설인 사방댐이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시 흑성산 기슭.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흙더미와 돌멩이 4만여 톤이 쏟아졌던 곳입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수련원 기숙사가 있었지만 이전에 설치한 사방댐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토사라든지 암석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을 비롯해서 계류 보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골짜기에 설치된 사방댐은 규모가 작아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속도를 떨어뜨려 산사태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방댐은 현재 13,000여 곳, 물을 가둬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댐도 5,0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폭우 등 기상이변과 난개발이 늘면서 산사태 취약 지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과 대응 정책을 개선하고 조사 대상을 토속류 중심에서 비탈면 붕괴 우려 지역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지도 갱신과 스마트 산림재 앱을 통해 실시간 위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위험 지역들에 대해서는 위험 등급을 저희가 구분을 하고 또 해당 기관들이 그것들을 집중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해마다 6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헥타르가 넘는 산림에 피해가 났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모레 20세 이하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죠. 우리 선수들의 가장 큰 무기는 자신감입니다. 훈련장에서나 숙소에서도 결승 맞상대 우크라이나와 팽팽한 기싸움에 돌입했습니다. 현지에서 양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댄스 음악이 그라운드에 울려 퍼지고 선수들은 리듬을 타며 회복 훈련을 시작합니다. 준결승을 치른 뒤 하루를 쉬었지만 이틀 사흘 간격으로 6경기를 치른 탓에 이제는 체력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에서 풍겨나오는 기세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셉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결승에 올라온 강팀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강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팀의 기세는 훈련장뿐만 아니라 숙소에서도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대표팀과 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눈빛 싸움마저 절대 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눈빛에서도 지지 않고 이렇게 딱 당당하게 다니고 있어요. 신경전 같은 거 좀 없어요? 눈빛 이렇게 쳐다보면은 절대 저 친구가 딴 것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피하죠. 우크라이나도 한국 팀의 기세가 신경이 쓰이는 눈치입니다. 피파에서 공개한 공식 훈련 장소에서 한국 취재진을 예민하게 거부했습니다. 전략이 새어 나가는 걸 극도로 꺼리는 모습입니다. This is close training, no media. 우승컵을 향한 두 팀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결승은 이틀이 남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팽팽한 기싸움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우치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결승전이 열리는 폴란드 우치로 가는 버스 안에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른바 떼창으로 투지를 다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조명 꺼줘야 되는데. 작은 조명 하나를 켜놓고 우리의 기분을 모두 다 같으니까 그리워 네가 너무나 그리워서 그리워 네가 너무나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아름답던 너를
프로야구 잠실 경기에서 롯데와 4흘 연속 연장 승부를 벌인 LG가 4대3으로 이겨 4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3대3으로 맞서던 연장 10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김현수가 1루 쪽 내야 안타를 쳤고 롯데 손승락의 베이스 커버가 늦어 3루 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김주찬이 9회 끝내기 볼넷을 얻어낸 기아는 삼성과의 3연전을 싹쓸이했고 두산도 한화를 제쳤습니다. KT와 NC도 각각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초여름 더위 속에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우산을 챙겨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남부와 강원, 영서 지역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 점차 남부로 확대돼서 저녁까지 이들 지역 이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경남, 남해안 지방에 10에서 최고 40mm,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전북 진안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낮부터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 기온이 19.5도, 대구 17.7도, 강릉은 22.3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구도 27도, 전주 25도, 강릉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이 5에서 30mm로 많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현재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장례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네, 장례 예배를 포함해서 현재 현충원 분위기까지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